YTN 뉴스차트 3부로 이어갑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한 발씩 물러서면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쟁점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입니다.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재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1명은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국회의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여당이 양해한 겁니다. 활동 기간도 1년으로 하되 최대 3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조사 방식을 놓고는 민주당이 양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주는 독소 조항이라고 문제 삼은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총선 국면에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이태원 특별법 논의도 한동안 평행선을 달렸지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최근 양당 원내 지도부가 대화할 뜻을 내비치면서 물밑 협상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독소조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장차가 있다 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벌리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재표결을 합의하면서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일단 빈손을 피하게 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싸우는 국회가 아닌 협치하는 국회로 마무리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으로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희생자 유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만시지탄이지만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까지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판단이 중요한데 김진표 의장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박지원 당선인이 김 의장에 대해 욕설을 사용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생환한 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비속어를 퍼부은 건 한 유튜브 방송에서였습니다. 본회의 안건 상정의 열쇠를 진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라며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은 겁니다. 기대해. 박병석 전 국회의장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은 윤석열이나 다 똑같. 논란이 일자 박 당선인은 방송이 시작한 줄 몰랐다며 곧장 머리를 숙였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직에 도전장을 낸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일제히 김 의장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를 방해한다면 김 의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나서야 한다. 민심을 받들어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등의 입장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김진표 의장님께서 통신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최병 특검이 구성되고
그리고 이 통신 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의장에게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라고 하는 건 국회 합의 정신과 협치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최상명 특검법을 둘러싼 거친 말들은 그만큼 해당 법안이 여야 이견이 큰 민감한 사안이란 점을 방증합니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유가가 7주 만에 $80 선을 밑으로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일 대비 2.93달러, 3.58% 급락한 배럴당 79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2일 이후 7주 만의 최저치로 하락폭은 지난 1월 8일 이후 가장 컸습니다.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2.89달러, 3.35% 급락한 배럴당 83.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해체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50개 유엔 회원국이 이 패널을 대체할 독립기구를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그제 활동을 멈췄고 어제 공식 해산됐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지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지난 3월 28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패널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대북제재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This is almost comparable to destroying a CCTV to avoid being caught red-handed.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기구를 이른 시일 안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공동회견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And considering the expiration of the panel, we must now consider how to continue access to this kind of objective, independent analysi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다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나머지 회원국들에 제안할 아이디어를 현재 한국, 일본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기구 설립 시기에 대해선 동료 회원국들과 매우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아이 한 명 키우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얼마를 주면 아이를 낳겠느냐는 얘기들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얼마 전에 지원금으로 1억 원을 주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시죠. 부영그룹의 사례로 많이 화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설문에 답한 3명 가운데 2명 정도, 62.5%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3,600여 명이 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8,500여 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이 돈을 어디서 끌어올지도 고민이겠죠. 지난해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23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656조 원 정도가 되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선 질문과 비슷한 비율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부담할 일이 아니라는 응답이 36%나 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다른 데 들어갈 돈을 줄여야겠죠. 다른 유사한 목적에 쓰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절반 정도가 동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했습니다. 권익위는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할지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이라면서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남편들의 출산 휴가를 최대 한 달까지 쓸 수 있도록 늘리고 경력 단절 여성 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은 1억 원 지원금에 대한 의견도 묻고 또 다른 대책들도 내놓고는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출산 관련 의견을 물어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3살과 24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8.5%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직전 조사인 2020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7년과 놓고 보면 큰 폭으로 떨어진 게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출산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질문했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이 청소년들의 의식이나 태도, 생활 같은 실태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저출산 대책을 논의할 때 여러 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5월 2일 목요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방과 후 아이 돌봄이 큰 고민이죠. 그래서 늘봄학교라는 게 생겼는데 정작 아이들을 돌봐줄 교사는 없다는 기사입니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학기부터 시범사업 중이고요. 2학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될 계획입니다. 또 부산과 전남에선 이미 시행률이 100%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의 운영률은 6.3%, 전국 꼴찌입니다. 관련 업무를 맡을 초등기간제 교사를 뽑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등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2학기부터는 늘봄 실무사를 뽑을 계획입니다. 네, 계획은 있는데 제대로 시행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자격 요건이나 고용 형태가 불명확하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편의점에서 혼자 끼니를 때운다는 기사입니다. 편의점 식사라고 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주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정도겠죠. 근데 이마저도 천천히 먹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학원이나 과외 때문입니다.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많다고 합니다. 인스턴트나 고열량 식사, 건강에 좋을 리가 없겠죠. 영양가도 없는데 스트레스나 우울증도 유발한다고 해요.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3배가 더 우울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의 마음 건강도 잘 돌봐야겠습니다. 잠도 부족할 텐데 식사까지 부실해서 안타깝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배부른 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올바른 식습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사람은 금을 좋아하는데 AI는 금보다는 은이나 동을 좋아하나 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나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이 뜨고 있죠. 닥터 코퍼로도 불리는 구리, 또 전력이나 신재생 설비에 대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은도 태양광이나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필수적이죠. 이런 첨단 산업이 뜨니까 은과 동 가격도 뛰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은이랑 구리를 사실상 전량 수입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네, 이에 공급망을 다양하게 변화하고 해외 자원 개발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신문은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네, 극장 가는 범죄도시4가 점령을 했죠. 지난주에 개봉을 했는데 스크린 점유율이 무려 80%, 이 독과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범죄도시4 개봉 일주일 만에 500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앞서 개봉한 천만 영화 파묘의 흥행 속도보다 빠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파묘와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게요. 상영 점유율에서 2배가량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현재 극장 10곳 중 8곳은 범죄도시4를 상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영화나 다른 작품을 보고 싶은 관객들의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영화계에서는 다른 영화 상영이 적절히 분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전체 관람 개수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푸버하고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됐죠. 그런데 푸버의 인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버거 그리워서 중국을 찾는 사람도 늘었다고 합니다. 푸버는 지금 중국 청두 판다 테마파크에 있습니다. 격리 중이라 실물 영접을 못하는데도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 상품 예약률이 전달보다 15%가 늘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곁에 있어도 그리운 법인데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같은 공기라도 마시고 싶은 걸까요? 또 온갖 굿즈 거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푸버 응원 깃발이 9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푸버는 중국 청두현지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나 가을쯤 되면 대중들에게 다시 인사를 할 예정인데요. 유통가에서는 푸버의 인기가 올해 하반기까지는 쭉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5월 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재판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한 이스타항공 측 처분이 부당했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는 41명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인용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뒤집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오전 10시 반에는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사면허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열립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김 비대위원장의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대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후 2시엔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을 받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4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직무 공정성과 청명성을 해쳤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1명,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18번째 공판도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지난 2014년 5월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이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전 10시 50분에 열립니다. 앞서 열린 준비 절차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5월 중순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고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적 물적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예산이 있는지 등을 비롯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신문이 끝나고 서울고등법원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은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나 명령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제출하라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의료계는 환영한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증원 숫자를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세미가 섞인 것으로 확인된 중국산 월병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윤푸드에서 수입 판매한 중국산 5인 월병 450g 제품입니다. 제조일자는 2024년 3월 18일이고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0일입니다. 식약처는 이 월병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과 반품을 요구하고 소비자에겐 구매업소에 제품을 반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다리를 짓다가 일부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오늘 합동 감식을 벌입니다. 일단 크레인 작업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제멋대로 얽힌 철근이 그대로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방치돼 있고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무너진 교량 사이를 분주하게 오갑니다. 작업자 6명과 근처를 지나던 운전자 등 7명이 다친 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건설 현장입니다. 붕괴 사고 다음 날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경찰과 시청 등 관련 기관에서 줄줄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고가 난 다리는 교각과 교각 사이 콘크리트 빔 9개가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여기 이 빔이 무너져 도미노처럼 쓰러진 건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8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크레인 2대가 양쪽에서 콘크리트 빔을 매달아 다리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위치를 맞추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크레인 기계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대상이라든가 범위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 그걸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그걸 확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고가 난 교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고 SK 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아 완공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시공사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합동 감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설계도와 공사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시공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현장 작업자가 안전장치를 갖췄는지, 안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선수 오재원 씨가 첫 공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공소장을 살펴보면 오 씨가 지인 행세를 하며 약물을 처방받고 또 지인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멱살까지 잡으며 협박한 정황도 담겼는데 오 씨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로폰과 수면제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야구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무직이라고 답한 오 씨는 상습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오 씨 공소장에는 더 상세한 범행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선수 때부터 수면제를 상습 투약해왔고 은퇴 뒤에는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투약량을 늘리다 중독에 이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던 오 씨는 지난해 8월에는 직접 명의까지 도용해 투약에 나섰습니다. 미리 외워놨던 주민등록 번호를 활용해 지인인 척 행세한 건데 전북 전주시에 있는 병원까지가 처방전을 받아낸 뒤 주변 약국에서 약물을 처방받은 걸로 나타납니다. 또 지난 3월에는 필로폰 투약을 알리겠다는 여자 지인 A씨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려치는가 하면 A씨가 도망가려 하자 멱살을 잡고 지하로 끌고 가는 등 협박한 걸로 조사됐는데 오 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관련 혐의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공범이자 오 씨의 폭행 협박 피해자로 공소장에 명시된 A 씨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교육부가 민간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한 교육부는 지난달 6일 소속 공무원 2명이 전직 교육부 공무원 또 사업가와 함께 충남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며칠 후 골프와 식사 비용까지 계좌로 보냈다며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도 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액과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거래 한도가 오늘부터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30만 원으로 제한했던 한도 제한 계좌 이체액과 ATM 거래 한도를 오늘부터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구 거래된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상향 한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한도 제한 계좌에 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농협과 하나은행, 부산은행은 오는 10일부터 거래 한도를 상향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내려가서 쌀쌀하겠고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린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하다고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많게는 20도가량 벌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 춘천 9.6도 등으로 어제보다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로 수도권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다른 지역은 대전이 25도, 대구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모처럼 반가운 맑은 날씨지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비교적 비 소식이 뜸했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일부 지방과 경기도 일부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중부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은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후 어린이날 연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대기의 건조함도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덧발라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의 최신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밤새 미 연준이 6연속 금리 동결을 선택을 했습니다. 2%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좀 부족했다며 동결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번 금리 동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12월에 작년 12월이죠. FOMC가 있었을 때는 올해 3월쯤이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형성이 됐었고요. 예. 근데 올해 1월이 되니까 이제 조금 경기가 너무 좋다 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다 보니까 한 5월쯤이 되지 않을까. 네. 3월에는 이제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점차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뉴스에 잠깐 나왔지만 올해 안에 과연 이렇게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인플레이션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작년 10월만 해도 IMF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1.5%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뭐 4월 달에 나오면은 2.7%로 예상했거든요. 예. 그만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고, 경제 성장률이 좋다는 여기는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는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임금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뭐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것에 따라서 사실 결국은 이번에도 금리를 내리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었다. 사실 12월만 해도 이미 한 번 혹은 뭐 2번까지도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 지금 시점에 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기대감이 좀 깨지면서 올해 안에 이제 과연 금리가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금리 동결은 예상했던 수순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파월의 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이 긴축 재정의 강경한 매파적 발언을 예상을 했었지만 비교적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비둘기적인 어떤 발언을 내놨네요. 사실 이제 최근에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조금 더 올려서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되는 게 네.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임금이라든지 민간 고용 지표라든지 부동산 가격 모두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더 빨리 금리를 올려서 혹은 지금 멈춰놨는데 금리를 더 올리면서 이 인플레이션의 요인들을 빨리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굉장히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비둘기파적이 아닌 매파적인 발언, 금리를 조금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비둘기적으로 본 것은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 역시 일축했다라고 본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결국은 경기가 침체되지도 않고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떠한 기대감.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기 침체랑 인플레이션 함께 오는 건데 이런 둘 다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본 것은 양적 긴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시중의 유동성을 예전에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상태인데 이 회수하는 속도를 조금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준금리를 올릴 거면은 사실 그 회수한 속도를 줄이는 게 조금 정치적, 흔히 말하는 정책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두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이제 정책 효과가 있는데 지금 상황상 이런 유동성 회수한 속도를 줄이는 것들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 그런 기대감들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이 동결 올리지 않는 상태를 언제까지 지속할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거든요. 일단 파월은 구체적인 플랜은 내놓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까지는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있어서도 이제 특별한 진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거든요. 예. 인플레이션이 이제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한 2%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소비 지출로 본 이제 물가 상승 최근 지표만 봐도 한 2.8% 정도 되고요. 생각보다 이제 연준의 어떤 예측처럼 빨리 내려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경제가 성장률이 높게 된다라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기가 어려운 게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게 된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고 수요가 많으려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이제 파월 의장이 보는 것은 결국은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요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물건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예.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생기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어떻게 보자면 잡기는 네. 언제 잡힐지는 사실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긴 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금리 차도 지금 사상 최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요. 이창효 한은 총재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이제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란 것은 지금 미국이 2% 정도 높은데 2%포인트 정도 높은데 이 정도란 얘기는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좋은 금리가 높다는 것은 거기에 투자를 더 하고 싶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환율이 좀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금까지 계속 논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춘 후에야 결국 한국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 보자라 그러면 이제 선제적으로 좀 내려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의 근본에는 지금 한국 경제의 양극화라는 이슈가 있고요. 네. 지금 수출 때문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지금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예전까지나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부실이 나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까지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소상공인 대출책 최근에 보증 같은 사업들 보면 이제 사고율이라 보통 이야기하는데 예. 7% 그러니까 전체 나간 것 중에 7%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2020년은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것들이 이제 여파가 생기면서 보증 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내수 중심의 어떠한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 조금 더 선제적으로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상황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는 중국 직구와 관련된 주제인데 요즘 알리나 테무 같은 플랫폼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국내 직구 시장에서 이 중국이 독주 체제를 굳히는 모양새예요. 미국도 눌렀다고요. 예, 사실 이제 작년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어떤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이제 알리나 테무 같은 이런 소셜 커머스 온라인 커머스 업체, 이커머스 업체죠. 이커머스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사실 작년 1분기랑 비교해 보자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어떤 직구하는 성장률은 한 50%가 되고요. 미국은 20% 이상 감소하고 EU 지역에서도 한 20% 이상 감소했거든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알리라든지 테무 이런 업체들에서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프로모션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독주 체제도 독주 체제고요. 1분기 온라인 해외 직구액이 1조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 같은데 내수 침체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뭐 경제학에서는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라고 하는데, 원론 시간에 처음 들어가면은 두 가지 처음 배우게 됩니다. 일단 대체 효과란 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중국의 것을 많이 쓰게 되면은 국내 산업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요. 예전에 중국에서 파는 물품들을 조금 사서 마진을 붙여서 다시 파는 이런 한국의 기존 유통업체들은 조금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사는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낮은 것들을 사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낮은 것들을 산다는 얘기는 소득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좀 보정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싸게 샀던 것을 조금 싸게 사고 그 돈을 다른 데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라면은 상호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효과가 있고, 이것도 좀 평가를 해봐야 되는 이야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통업체 한정에서, 그러니까 기존 유통업체 한정에서 이 알리, 테무와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사실 조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로슈거의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요즘 설탕이 없는 제로슈거 많이들 찾잖아요, 음료 시장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소주거든요. 근데 이게 말만 제로지 사실상 그 열량을 살펴보면은 일반 이제 당류를 가지고 있는 소주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배신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제로 소주에 당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분석해봤을 때 일반 소주에 당이 별로 없기 때문에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소주의 칼로리란 것은 알코올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취하게 하는 알코올 부분이 있고, 설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당 부분이 있는데, 제로 소주는 당연히 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주 역시 당이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제로 소주나 일반 소주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예. 사실 이제 뭐 지표상 보면은 그 뒤에 써 있는 칼로리 보면은 제로 소주가 좀 낮긴 낮거든요. 네. 제로 소주가 근데 칼로리가 낮은 이유는 이 어떤 당류의 차이가 아니고 조금 도수가 낮기 때문에, 알코올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제 예. 제로 소주란 게 결국은 실질적인 당을 줄이는 효과는 없고, 결국 도수를 낮추는 술을 파는 어떠한 어떤 마케팅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이 사실 뭐 이렇게 다이어트나 비만 관리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로 슈거에 더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제로 슈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 보죠? 이게 식약청 기준이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그러니까 당뇨에 대한 어떤 기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자라면 이제 얼마나 칼로리가 나오느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것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100ml당 열량이 4kcal 미만이면은 무열량이라고 이야기하고, 100ml당 당류가 0.5g 미만이면 무당류. 그러니까 열량 기준하고 당류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 소다, 흔히 말하는 사이다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의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캔 음료 같은 경우에는 15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로는 실제 제로 칼로리이기 때문에 150칼로리 대 제로 칼로리라면은 굉장히 유의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소주에 한해서는 당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소주를 만들 때 설탕 같은 것들 거의 넣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적인 영향을 취급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마음껏 먹어도 살이 안 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저희가 다이어트 욕심을 내지만 이 욕심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전국의 솔로 히트곡 세븐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로 선정됐습니다. 지난달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가 발표한 미국 밖에서 가장 히트한 노래에 따르면 세븐이 여러 히트곡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차트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온라인 스트리밍과 디지털 판매량 등을 토대로 집계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둘러싼 파문에도 신곡 뮤직비디오 조회수 2천만 건 돌파를 앞두는 등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신곡 버블껌 뮤직비디오는 어제 오전 10시 기준 1,784만 뷰를 넘겼습니다. 버블껌은 듣기 편한 멜로디와 순수한 복고풍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다음 달 일본 공식 데뷔를 앞두고 도쿄 대형 쇼핑몰 시부야 109에 대형 사진을 내거는 등 활발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마동석이 주연을 맡은 액션 영화 범죄도시 4가 지난 30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500만 명을 넘어서며 사실상 흥행 독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최고 흥행작이자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 파묘보다 사흘 빨리 5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어제 근로자의 날을 맞아 쉬는 직장인들이 많고 이번 주 어린이날 연휴까지 겹쳐서 관객몰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